남편이 바람 피운 그날, 나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던 그 밤, 나는 다른 남자의 품에 누워 있었다. 호텔 침대 협탁 가장자리에서 내 휴대폰이 빛나고 있었다. 화면에는 강태준이 강남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사진이 떠 있었다. 그는 마치 여러 번 해본 남자처럼 익숙하게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고 있었다. 여자는 그의 새로운 비서, 김미나였다. 3개월 전 그녀가 직접 보낸 사진이었다. 사진과 함께 보낸 메시지는 아직도 내 기억 속 가장 추악한 서랍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 이사님은 정말로 원하는 건 저래요, 사모님. 그때 그 사진은 목구멍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나를 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같은 사진을 다시 보았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 안도감. 깨끗하고 섬뜩할 정도의 안도감이었다. 다행이다. 나는 어둠 속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나도 숨을 필요 없겠네. 내 옆에서 한지훈이 뒤척였다. 그는 강태준보다 어렸고 나보다도 몇 살 어렸지만 내 죄책감을 제외하면 누구의 기준으로도 스캔들이 될 만큼의 차이는 아니었다. 그는 한쪽 팔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흩어져 있었고 잠에서 뿜어내는 숨결은 깊고 따뜻했다. 대학 시절 그는 교내 사진 동아리 행사 때 내 카메라 가방을 들어주던 수줍음 많은 신입생이었다. 내가 렌즈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동아리 전체가 웃었던 기억이 난다. 몇 년 후 그는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키는 더 커졌고 인상은 더 날카로워졌으며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남자들 특유의 불공평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나 서유진은 한때 다른 남자를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의리가 있다고 믿었던 나는 그와 하룻밤을 보냈다. 남편은 2시간 전에 문자를 보냈다. 출장 이틀 뒤에 끝나. 보고 싶어. 그달 들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보낸 5번째 문자였다. 과거의 나였다면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카메라를 돌려 방을 보여달라고 침대, 욕실, 여자의 핸드백이 숨겨져 있을지 모를 빈 의자를 보여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확인하는 내 자신이 싫고 나를 그렇게 만든 그가 더 싫었을 것이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참을성 있게 미소 지으며 모든 비난을 유치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의부증 환자 취급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고 스위트룸을 둘러보았다. 크림색 커튼, 나지막한 호박색 램프, 의자에 걸쳐진 남자 셔츠, 그리고 2개의 유리잔과 반쯤 먹다 남은 초콜릿 케이크가 놓인 룸서비스 칸. 이 모든 것이 위험 신호를 외쳐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은 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선 정직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강태준과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는 22살이었다. 아직도 집거실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결혼 사진 속 우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 보였다. 태주는 막강한 집안의 골든보이였다. 반듯한 외모와 값비싼 자신감, 사람들이 사과하기도 전에 용서해주는 그런 남자. 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딸이었다. 카메라와 장학금, 그리고 잘생긴 얼굴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진 그는 2학년 때 미대 건물 앞 잔디밭에서 나를 보고는 캠퍼스 전체가 수군거릴 정도로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녔다. 4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태주는 사랑을 단순한 것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비 오는 날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내가 독감에 걸렸을 땐 죽을 사다 주었으며 우리 어머니의 생신과 내가 좋아하는 허름한 만둣집을 기억했다. 졸업 직후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의 부모님은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대리석 현관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유진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를 믿었다. 너무나 완전히 믿었기에 그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을 때 의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쉬운 맹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결혼이 박물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며 고요하고 아무도 더 이상 만지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곳. 5년 동안 나는 강씨 집안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태준의 아버지가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배웠다.
그의 어머니인 최숙희 여사 옆에서 자선 바자회에 앉아 그녀가 관대하면서도 소유욕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우리 유진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감수했다. 나는 내 사진작가 경력을 먼저 쌓고 싶어서 아이를 갖는 것을 미뤘다. 그리고 태준에게 고마운 점은 적어도 그때는 그가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미나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그 호텔에 밤 3개월 전 그녀는 첫 번째 사진을 보내왔다. 태준이 사무실 소파에서 넥타이를 푼 채 잠들어 있었고 그의 머리는 그녀의 어깨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훔친 보석을 자랑하는 도둑처럼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즉시 알았다. 태준이 회사 송년회에서 한 번 소개해 준 적이 있었다. 24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마케팅 인턴에서 그의 비서로 채용되었으며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실크 블라우스를 항상 입고 다니던 여자. 나는 영화 속 어리석은 아내들이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먼저 소리 지르지 않았다. 조사했다. 태주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너무 믿었고 다른 면에서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는 몇 년 동안 우리 둘의 메신저 대화방을 개인 메모장처럼 사용했다. 편의를 위해 알림, 직원 채용 서류, 호텔 예약 번호, 스캔한 신분증 등을 전달해 놓곤 했다. 동이 틀 무렵 나는 김미나의 전체 이름, 옛 주소, 비상연락처, 고향, 부모님 직장, 그리고 그들의 불륜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충분한 양의 스크린샷을 확보했다. 새벽 4시 30분 나는 도시 외곽에 있는 24시간 인쇄소로 차를 몰았다. 카운터 뒤의 여자는 헐렁한 카디건에 밝은 분홍색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사진과 메시지, 고용기록 사본 천장을 인쇄하는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돈을 낼 때 그녀는 5천 원을 깎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씨, 이게 뭐든 간에 꼭 이겨요. 감사합니다. 목이 너무 메어 그보다 더 나은 말을 할 수 없었다. 해가 뜰 무렵 태준의 회사 건물 유리벽은 그의 불명예로 도배되었다. 나는 사진들을 가지런한 줄로 붙였 조깅하는 사람들과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는 은퇴한 남자들에게 여분의 사본을 나누어 주었다. 한 할머니는 사본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보더니 너무나 극적으로 숨을 헐떡여서 다른 3명의 여성이 서둘러 다가왔다. 이게 당신 남편이야? 그녀가 물었다. 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저건 그 사람 비서고요. 그녀는 도덕적 분노가 눈에 빛나며 사진을 핸드백에 집어넣었다. 내가 사람들한테 꼭 알릴게. 사람들은 항상 비밀이 온라인에서 빨리 퍼진다고들 하지. 아침 6시에 동네 할머니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 그 후 나는 김미나의 부모님, 그녀의 고향에 있는 주민센터와 그녀 가족이 명망을 쌓아온 두 곳의 관공서에 직원 복지라고 표시된 소포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가 자란 도시로 3시간을 운전해 갔다. 나는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는 여자처럼 미소를 지으며 빵집, 세탁소, 주유소, 미용실에 들어갔. 김미나 씨 아세요? 내가 물었다.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모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서유진, 너 미쳤어? 회사 전체가 다 알아. 날 망하게 하고 싶어? 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김미나의 고향의 조용한 중심가를 바라보았다. 한 이발사가 내가 그의 카운터에 두고 온 사본들을 읽고 있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그것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무서운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한 순간이었다. 고통이 항상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고통이 나를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제2장. 스캔들이 터진 후 태주는 나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애썼다. 보름 동안 나는 도심의 신라 호텔에 머물며 내 결혼 생활이 대중 앞에서 불타는 동안 하우스키핑이 매일 아침 시트를 갈아주게 내버려 두었다. 정오에 아침 식사를 주문하고 오후에는 마사지를 받고 창가에서 값비싼 차를 마셨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왜 웃지 않는지 아무도 판단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5파운드 약이점 3kg가 쪘다. 김미나가 먼저 사라졌다. 태양그룹은 그녀를 조용히 해고했지만 그 굴욕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소포가 사무실에 도착한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고향 사람들은 그녀가 식료품점에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수군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 태주는 상황이 좀 더 나았지만 좋지는 않았다. 그의 회사는 위기 관리에 들어갔다. 파트너들은 질문을 던졌고 고객들은 안심을 원했다. 그의 아버지인 강대영 회장은 전문성과 사생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태주는 첫 주에 27번, 둘째 주에 13번 전화를 걸었다. 나는 대부분을 무시했다. 마침내 내가 집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을 때 그는 담배 연기에 둘러싸여 우리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담배 피웠어? 내가 물었다. 그는 마치 내가 물속에서 그를 끌어낸 것처럼 고개를 들었다. 한순간 그는 거의 소년처럼 보였다. 눈은 충혈되었고 면도도 하지 않았으며 겁에 질려 있었다. 미안해. 그는 담배를 너무 빨리 비벼 꺼서 제가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는 안 그럴게. 피우고 싶으면 계속 피워. 내가 말했다. 어쩌면 더 빨리 죽을지도 모르지. 그 잔인한 말이 그에게 가닿았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날 사과했을 텐데 나는 코트를 벗어 의자 위에 접어 놓았다. 태준이 일어섰다. 유진아, 실수였어. 고객 저녁 식사 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녀가 나한테 키스했고 내가 그걸 충분히 빨리 막지 못했어. 그게 다야.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김미나는 이제 없어. 더 이상 내 밑에서 일하지 않아. 서울을 떠났어. 맹세컨대 이제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이제라는 단어가 나를 핥히었다. 우리 이혼해야겠어. 내가 말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내 휴대폰이 울렸다. 최숙희 여사였다. 그냥 음성사서함으로 넘길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급의식적인 날카로움에도 불구하고 최 여사는 내 분노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내게 친절했다. 먼 친척들이 내가 언제쯤 집안에 아이를 안겨줄 거냐고 물을 때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를 변호해 주었다. 내가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땐 죽을 보내주었다. 내가 간절히 믿고 싶었던 순간들에는 나를 딸이라고 불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드러웠다. 태준이가 한 짓 안다. 추악한 짓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강씨 집안 남자들은 10가족이 가질 자존심은 가졌으면서 반 사람 몫의 분별력도 못 가졌지. 그 애는 너를 망신시켰고 나를 망신시켰어. 내가 맞기도 전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만약 저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전화하신 거라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용서하라고 전화한 게 아니야. 생각하라고 전화했지. 그녀가 말했다. 용서가 아니라 생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고집했을 때 너희 둘 다 어린애였어. 인생이 뭘 요구할지 전혀 몰랐지. 하지만 5년 동안 그 애의 잘못이 뭐였든 간에 네가 준비되기 전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네 결정을 존중해줬어. 너에게 자유를 줬고 편안함을 줬고 그 애가 없었다면 갖지 못했을지도 모를 삶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지. 그게 그 애가 한 짓을 지우지는 않아. 하지만 네가 지금 분노에 차서 떠난다면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고 확신하니? 거기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전략. 나는 방 건너편에 두 손을 꽉 쥔 채 서 있는 태준을 보았다. 모르겠어요. 나는 인정했다. 그럼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최 여사가 말했다. 떠나려면 강하게 떠나. 남으려면 눈을 뜨고 남아. 하지만 손에 고통만 쥐고 이혼 소송에 뛰어들지는 마. 고통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아. 그 문장은 나를 불쾌하게 만들어야 했다. 대신 그것은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나는 간호사인 어머니와 우체국 직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셨지만 신탁 기금이나 가족 사무실, 유한 책임 회사, LLC 아래 숨겨진 별장 같은 것은 없었다. 태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충동적으로 이혼한다면 그는 우리가 소유한 자산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나를 변호사들로 묻어버릴 수 있었다.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태주는 마치 사형 집행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숨을 내쉬었다. 최 여사가 중얼거렸다. 착한 아이구나. 그러고는 스스로를 정정했다. 아니, 똑똑한 여자야. 그래서 나는 남았다. 표면적으로 결혼 생활은 개선되었다. 태주는 나와 함께 여행하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한 달을 보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게 일정을 보냈다. 이사회, 점심 식사, 투자자 미팅, 헬스장, 집. 그는 영상 통화를 즉시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우리 대화방을 알림을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김미나의 정보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요리를 했고 꽃을 사왔으며 직원들 앞에서 나를 자기야라고 불렀다. 우리가 함께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상처 입은 헌신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스캔들이 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이미 떠나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다. 무감각을 치유로 착각했다. 그가 키스하면 나는 그냥 그가 내 어깨를 만지면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아이를 가져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미소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밤에는 그의 위치, 일정, 영상통화 속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의심이 남는 것의 대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태주는 불평 없이 그 대가를 하지만 감시가 필요한 결혼은 결혼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보호관찰 심리일 뿐이다. 그러던 몇 달 후 어느 흐린 오후 한지훈이 내가 잘 아는 커피숍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창가에 앉아 검은 스웨터를 입고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흐릿한 도시 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함께할 사람 찾아요. 나는 그 세 단어를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지우는 내가 4학년일 때 신입생이었다. 그는 빌린 카메라를 들고 지나치게 진지한 태도로 사진 동아리에서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한 번은 전시회 후에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나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그를 거절했다. 지훈아, 넌 착한 후배야. 내가 말했었다. 하지만 난 태준 선배랑 사귀어. 그는 그때 눈빛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다. 알아요. 그냥 한 번 말하고 싶었어요. 몇 년 후 나는 그의 메시지 창을 열었다. 오후네요. 나는 타자를 쳤다. 그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선배, 오후네요. 그 옛날의 별명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만들었다. 너 베를린에 있지 않았어? 내가 물었다. 베를린은 지루해져서요. 그가 썼다. 돌아왔어요. 우리는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날씨, 일, 오랜 친구들. 나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묻고 싶은지 알았고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묻고 싶은지에 대해 부끄러웠다. 그의 게시물은 커피 말고 친구 말고 함께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훈이 나의 비겁함에서 나를 구해주었다. 제가 데이트 신청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내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나는 결혼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나는 또한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그의 가족이 나를 금융 리스크처럼 관리하게 내버려둔 다음 나를 똑같은 세 장의 더 예쁜 버전에 가두었다는 것도 알았다. 어디요? 나는 타자를 쳤다. 그는 우리 집에서 1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한정식집의 위치를 보냈다.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가 덧붙였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 대신 나는 그에게 내 주소를 보냈다. 제3장. 지우는 우리 집 앞 조용한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매끈한 검은색 벤츠를 타고 도착했다. 나는 옷을 3번이나 갈아입은 끝에 몇 년 전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붉은색 슬립 드레스를 골랐다. 태준이 언젠가 빨간색은 나를 너무 드라마틱해 보이게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머리를 말고 립스틱을 바르고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어 보였다. 정확히 더 젊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깨어있는 듯했다. 내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우는 이미 차 밖에 나와 있었다. 그가 돌아섰고 순간 그의 표정이 멍해졌다. 여자에게 아첨하고 싶을 때 짓는 예의 바른 표정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날카로웠다.
정신을 차리기 전에 솔직한 충격의 순간, 유진 선배. 그가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캠퍼스의 그 소년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단단했다. 오랜만이네, 지훈아. 그가 내 맨 어깨를 흘끗 보았다. 추울 텐데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운전석에서 어두운 색 정장 재킷을 가져와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옷감은 따뜻했고 깨끗한 삼나무 향이 났다. 고마워. 예의는 도덕이 복잡해졌을 때도 살아남았기에 나는 말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안전벨트를 매려고 손을 뻗자 그가 몸을 기울여 직접 벨트를 가로질러 매주었다. 그의 얼굴이 내 얼굴 가까이를 스쳐 지나갔고 그의 숨결이 내 뺨에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버클을 채우고 몸을 바로 세운 뒤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 그 절제력이 대담함보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는 내가 잘 지냈는지 물었다. 안정적이었지. 내가 말했다. 성공적이셨네요. 그가 대답했다. 잘 지낸 건 아니고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왜 아니야? 빨간 신호등에서 그가 고개를 돌렸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턱선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제가 가장 원했던 사람이 몇 년 전에 저를 거절했거든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보아하니 저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신호가 바뀌었다. 그는 마치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전선을 놓지 않은 것처럼 다시 앞을 보았다. 식당에서 그는 별실을 예약해 두었다. 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주문했다. 매운 닭갈비, 지글거리는 소불고기, 새우구이, 보쌈, 파인애플 갈비, 마늘종 볶음, 찐만두. 대학 시절 내가 좋아했던 모든 음식들이었다. 이걸 다 기억해? 내가 물었다. 선배에 관한 거라면 너무 많이 기억하죠. 그는 대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게 말했다. 그것이 지훈의 문제점이었. 그는 위험한 것들을 사실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우리는 캠퍼스, 사진 동아리, 신입생 절반이 배터리를 잊어버리고 지훈이 렌즈캡을 하수구에 빠뜨렸던 재앙 같았던 일출 촬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스타일을 알아주지 않아서 사진을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나는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 그의 구도가 마치 보안 카메라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가 웃었다. 나는 소리가 진심인지 아닌지 재지 않고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잊고 있었다. 와인이 나왔고 또 다른 병이 나왔다. 나는 마땅히 마셔야 할 양보다 더 많이 마셨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내 몸의 온기는 단지 알코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심이었다. 지우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중요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태준도 한때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았었다. 아마도 혹은 내가 그 부분을 지어냈을지도 모른다. 태준 선배는 어때요? 지훈이 저녁 식사 끝 무렵에 물었. 그 이름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냥 그래. 내가 말했다. 그렇게 나빠요? 그렇게 정확해. 지훈의 입이 굳어졌지만 그는 캐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식당 차양 아래에서 비가 보도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의 재킷은 여전히 내 어깨에 걸려 있었다. 돌려줘야 했다. 나는 그러지 않았. 어디로 갈까요? 그가 물었다. 그 질문은 선택지를 담고 있었다. 집. 그의 집. 아무데도 아닌 곳. 선. 호텔. 내가 말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승리감 때문이 아니라 경계심 때문이었다. 유진 선배, 제가 용감해지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용기를 잃을 거야. 내가 말했다. 호텔은 이름 없고 깨끗하고 가까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양손을 옆에 붙인 채 턱을 굳히고 내 옆에 섰다. 그의 손을 잡은 것은 나였다. 방 안에서 그는 내가 먼저 샤워할 건지 물었다. 같이. 나는 유혹적이라기보다는 무모하게 말했고 그의 얼굴에 붉은기가 오르는 것을 보았. 취했어요. 이걸 술 탓으로 돌릴 만큼은 아니에요. 그는 거의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사람을 벌주려고 이러는 거면 내일 저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집에 가면 오늘 밤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될 거야.
그것이 진실이었다. 혹은 진실의 한 버전이었다. 나는 그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그는 한순간 저항하다가 마치 내 입술의 무게를 몇 년 동안 상상해온 남자처럼 내게 키스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깨끗하지 않았다. 고상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내게 조언을 구한다면 추천할 만한 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과 분노와 욕망이 서로 뒤엉켜 어느 것 하나 이름 붙일 수 없게 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후의 고요함 속에서 지훈의 팔이 나를 감싸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릴 때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인간임을 느꼈다. 끔찍하게, 지저분하게 인간임을. 정오 무렵 잠에서 깼을 때 지훈은 소파에 앉아 내가 좋아하던 곳에서 사온 커피와 군만두를 먹고 있었다. 그것도 기억해? 내가 시트를 몸에 두르며 물었다. 선배가 군만두는 도덕적 위기를 해결해 준다고 말했었어요. 내가 그랬다고?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좀 더 멋지게 바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웃을 뻔했다. 그러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늦었지만 날카롭게. 어젯밤은 내가 말을 시작했다. 지훈은 커피를 내려놓고 내 옆에 와서 앉았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무심하게도 정복의 증거를 수집하는 남자의 쉬운 자신감으로도 아니었다. 내가 뿌리칠 것을 예상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저도 이런 적 처음이에요. 그가 말했다. 뭐가요? 그의 귀가 붉어졌다. 이렇게. 제가 마음에 두는 사람이랑요. 사실 누구랑도요. 이렇게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선배가 결혼한 거 알아요. 이게 복잡하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원해요. 선배가 좋아요. 몇 년 동안 좋아했어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선배 근처에서 보내는 약간의 시간뿐이라면 그걸로 좋게요. 그 고백은 나를 도망치게 만들어야 했다. 대신 나는 말했다. 알았어. 그의 얼굴이 너무나 빨리 변해서 지켜보기가 아팠다. 기대를 버리도록 스스로를 가르쳐온 남자에게 희망은 위험한 것이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반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기다릴게요. 그 순간 그가 너무 젊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망가뜨리기 쉬워 보여서 나는 그의 뺨에 키스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비겁자처럼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은 태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로 가득했다. 자기야, 어디야? 괜찮아? 이거 보면 전화 줘. 걱정돼. 나는 메시지가 쌓이는 것을 보며 짜증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택시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여보. 유진아, 대체 어디 있었어? 경찰에 신고할 뻔했잖아. 아침 먹으러 시내 건너편에 갔다가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어. 방금 찾았어. 미안. 그가 거친 숨을 내쉬었다. 무사하구나. 응, 무사해. 집으로 와. 점심 차려놨어. 곧 갈게. 내가 도착했을 때 태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다. 식탁에는 4개의 접시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 그가 내게 키스하러 다가왔고 나는 얼굴을 돌렸다. 기름 냄새나. 내가 말했다. 그의 몸이 굳었다. 미안. 그가 즉시 말했다. 씻고 와. 국 거의 다 됐어. 그는 노력하고 있었다. 물론 그랬다. 그것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점이었다. 식탁에서 그는 내 그릇에 닭고기를 덜어주었다. 나는 먹지 않았다. 배 안 고파? 그가 물었다. 요즘 닭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내 무릎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 집에 잘 들어갔어요? 나. 응. 너는? 지훈. 저요? 좀 아파요. 나는 얼굴에 열이 오를 때까지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남자도 아플 수 있나? 그런가 보다. 나. 괜찮아? 지훈, 이제 좀 낫네요. 선배가 놀라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나. 아니야. 쉬어. 지훈, 쉬고 싶지 않아요. 선배를 원해요. 나는 태준이 내가 미소 짓는 것을 보기 전에 휴대폰을 뒤집어 놓아야 했다. 제4장. 그날 저녁 태준은 나를 평창동의 한 대저택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에 데려갔다. 같이 가자. 그가 내가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있어야지.
나는 왜 그의 아내가 5년 동안 그의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지 물을 뻔했다. 대신 나는 그가 짙은 녹색 드레스에 지퍼를 올리고 내 귀걸이 잠금 장치를 채우게 내버려 두었다. 그는 마치 나를 한 무리에 소개하는 것이 그가 내 삶을 자신의 삶과 분리해 두었던 세월을 소급하여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 집은 태준의 경영대학원 시절 오랜 친구인 박민규의 소유였다. 유리벽, 인피니티 풀, 샴페인 타워, 거래와 휴가에 대해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가 들어서자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다. 내가 유명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그 스캔들의 아내였기 때문이었다. 태준이 내 허리에 손을 얹었다. 제 아내 서유진입니다. 그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사람들이 너무 밝게 미소 지었다.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들었을지 궁금했다. 내가 아름답다는 것, 불안정하다는 것, 용서했다는 것, 위험하다는 것. 그때 한지훈이 보였다. 그는 먼 창가 근처의 그림자 속에 반쯤 몸을 숨긴 채 한쪽 발목을 다른 쪽 다리 위에 얹고 레드 와인 잔을 손에 느슨하게 쥐고 있었다. 그는 칼라를 연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기억 속에 얼굴 붉히던 신입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태준이 내 시선을 알아차렸다. 한지훈이네. 오랜 집안 친구야. 몇 년 동안 파리에 있었는데 돌아온 줄 몰랐네. 아는 사람이야. 내 목소리가 너무 가늘게 느껴졌지만 나는 물었. 목원 가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태준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지훈아, 언제 돌아왔어? 지훈은 천천히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의 눈은 태준을 지나 나를 훑었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됐어요. 계속 있을지도 모르고요. 잘 됐네. 그럼 앞으로 자주 보겠네. 그럴지도 모르죠. 지훈이 말했다. 그는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 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더 나를 짜증나게 했다. 화장실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거울 속에 내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붙잡아 어두운 골방으로 끌어당겼다. 손이 내 입을 막았다. 공포가 하얗게 번쩍였다.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선배, 왜 그 사람이 선배 몸에 손대게 뒀어요? 나는 안도감에 힘이 빠지는 동시에 격렬하게 화가 났다. 나는 그의 손을 밀쳐냈다. 너 미쳤어? 지우는 가까이 서 있었다. 너무 가까이. 그의 손은 여전히 내 허리에 있었. 그 사람이 밤새도록 선배한테 손을 댔잖아요. 그는 내 남편이야. 그 말이 역겹게 느껴졌다. 지훈의 턱이 굳어졌다. 그럼 왜 저한테 왔어요? 나는 명쾌한 대답이 없었다. 지훈아, 우리가 하는 짓은 잘못된 거야. 알아요. 그가 침을 삼켰다. 이렇게 선배를 원하는 게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하지 않는 척은 안 할 거예요. 그럼 조심해. 몇 년 동안 조심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제 보이지 않는 건 지긋지긋해요. 벽을 통해 음악 소리가 쿵쿵 울렸다. 어디선가 태준이 내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지훈이 나를 놓아주었지만 뒤로 물러서기 전에 말했다. 오늘 밤 이후에 태준 선배에 대해 보여줄 게 있어요. 그리고 김미나에 대해서도요.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발소리가 다가왔다. 지우는 발코니 문 쪽으로 슬그머니 사라졌다. 나는 드레스를 매만지고 태준이 모퉁이를 돌 때 걸어 나왔. 여기 있었네. 그가 말했다. 한참 없었잖아. 립스틱 고치느라. 그의 눈이 내 얼굴, 목, 어깨를 훑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마도 다른 남자가 만지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한 표면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파티로 돌아가서 그는 인상적인 기술로 남편 노릇을 해냈다. 그는 나를 파트너들에게 소개했다. 딸기를 듬뿍 얹은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가 말했다. 나는 케이크 조각을 보았다. 나는 대학 시절 딸기를 좋아했다. 값싼 케이크들이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딸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생일, 사과, 기념일, 그리고 김미나 스캔들 이후에 내게 딸기 케이크를 사주었다.
그 과일은 그의 사과 템플릿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너무 달아. 내가 말했다.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나중에 그가 위스키 건배에 끌려갔을 때 나는 복도에서 지훈의 재킷을 가지러 갔다. 그가 발코니에서 손에 작은 USB 드라이브를 들고 나왔다. 이게 뭐야? 김미나가 언론사 관계자에게 문서를 팔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죠. 우리 집안이 이 도시 언론사 절반에 투자하고 있고 그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문서, 이메일, 송장, 호텔 기록, 이체 내역, 내 손가락이 드라이브를 꽉 쥐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준 선배와 김미나는 일회성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배가 남은 후에 그는 자산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복도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자산을 옮긴다니 무슨 말이야? 사촌 이름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선배를 그 화해 여행에 데려가는 동안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죠. 나는 해변 석양을 기억했다. 태준이 뒤에서 나를 안으며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던 것을. 아마도 그는 방금 송금 승인을 했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알아? 지훈의 눈이 아래로 향했다. 저는 선배보다 먼저 그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내 안의 냉기가 날카로워졌다. 언제? 김미나가 선배에게 사진을 보내기 며칠 전에요. 호텔에서 나오는 그들을 봤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선배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걸 이용해서 선배에게 다가가려 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다 그녀가 먼저 선배에게 연락했죠.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제가 말했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그는 진심으로 부끄러워 보여서 내 분노가 쉽게 향할 곳이 없었다. 그랬어야지. 내가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가 눈을 들었다. 나는 드라이브를 핸드백에 넣었다. 태준에게 말하지 마. 안 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나를 그렇게 잡지 마. 그의 귀가 붉어졌다. 절대로요. 나는 가려고 돌아섰다. 유진 선배. 나는 뒤돌아보았다. 그가 선배 허리를 만졌을 때 지훈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정말 싫었어요. 그 솔직함이 내 갈비뼈 아래에 밝혔다. 그럼 조용히 싫어해. 내가 말했다. 넌 결혼한 여자를 선택했잖아. 그의 입가가 희미하게 휘어졌다. 씁쓸하면서도 동시에 선배가 더 이상 그렇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나는 그의 재킷을 입고 파티로 돌아갔다. 태주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제5장. 그날 밤 나는 내가 지금껏 되어본 적 없는 더 나은 아내가 되었다. 집에 가는 길에 태준에게 미소 지었고 그가 내 손을 잡게 두었다. 파티가 피곤했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의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다고 말했다. 집에서 그는 목욕물을 받아주고 차를 마실 건지 물었고 마치 내가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가 간신히 잡은 섬세한 물건인 양내 머리를 만졌다. 유진아. 내가 화장대에서 마스카라를 지우고 있을 때 그가 말했다. 행복해? 나는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았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내가 물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연습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방식이었다. 아니, 아무것도. 그가 내 뒤에 와서 서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는 거 알아. 원할 때마다 내 휴대폰 확인해도 돼. 모든 영상 통화 다 받을게. 모든 일정 다 보내줄게.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거울 속의 그를 보며 마침내 이해했다. 그는 결백해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볼 수 있도록 허락된 죄인이 어떤 종류인지 결정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었다. 믿어. 내가 말했다. 안도감이 그의 입가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오직 문서만을 믿었다. 그가 잠든 후 나는 USB 드라이브를 서재로 가져갔다. 노트북에 그것을 삽입할 때 손이 떨렸다. 폴더는 몇 개 없었지만 각각이 장전된 무기처럼 느껴졌다. 호텔 기록. 하룻밤이 아니었다. 6개의 다른 호텔. 그의 달력에 있는 다른 가짜 회의 일정들. 김미나에게 보낸 이체 내역. 드레스. 화내지 마. 새집 주말 선물. 각각의 메모는 혼자 보면 무해해 보일 만큼 작았고 함께 보면 굴욕적이었다. 태준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 사이의 이메일. 최 여사.
유진이는 지금 감정 기복이 심해. 자극하지 마라. 대중의 관심이 옮겨갈 때까지 가까이 둬. 태준. 알겠습니다. 최 여사. 아버지가 새 투자건에 대해 자문을 마련해 놓으셨다. 최근 건들은 직접적인 부부 공동재산 범위 밖으로 옮겨 감정적인 상태에서 소송을 걸면 억제책이 필요해. 태준. 걔는 그런 구조들 이해 못해요. 나는 그 문장을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쳐다보았다. 걔는 그런 구조들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강씨 집안에서 나의 위치였다. 믿기에는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두려워하기에는 너무 순진하며 관리될 때만 유용한 존재. 다음 파일은 자산 이동을 보여주었다. 태준의 사촌 이름으로 개설된 컨설팅 유한 책임 회사. 공급업체 계약을 통해 송금된 거액의 돈. 재배정된 지분. 날짜는 우리의 해변 여행과 겹쳤고 그가 내 손을 잡았던 저녁 식사와 그가 내게 커피를 만들어주며 잘 잤냐고 물었던 아침들과 겹쳤다. 나는 모든 것을 클라우드 드라이브,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백업 계정으로 보내도록 예약된 이메일에 복사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새벽 3시까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나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침착하게. 내가 침대로 돌아갔을 때 태주는 잠결에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사랑해.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했다. 계속 그렇게 말해. 곧 법정에서 그 대조를 즐기게 될 테니 다음 달 나는 내 역할을 수행했다. 태주는 일정을 보냈고 나는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그가 요리를 하면 나는 소스를 칭찬했다. 그가 일찍 집에 오면 나는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려고 할 때 나는 두통, 피로, 모호한 호르몬 핑계를 댔다. 그는 나를 화나게 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밀어붙이지 못했다. 어느 저녁 국을 만들다가 그가 말했다. 우리 아기 가져야 할 것 같아. 숟가락이 내 유리잔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아기? 그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담아 미소 지었다. 전에는 네가 준비가 안 됐었지. 난 그걸 존중했어. 하지만 이 모든 일 후에 어쩌면 아이가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몰라. 가족의 닻이 되는 거지. 닷, 쇠사슬, 같은 금속. 우리 결혼기념일 지나고 얘기하자. 내가 말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날 밤 나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태준이 아기 같제. 그의 답장은 즉시 왔. 지훈, 동의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지훈, 어디에요? 제가 갈게요.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나 혼자 처리할 수 있어. 잠시 멈춤. 지훈. 선배가 마음 약해질까봐 걱정돼요. 그는 나를 너무 잘 알았다. 안 그럴 거야. 걔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지훈은 고양이가 박수치는 우스꽝스러운 스티커를 보낸 다음 이렇게 썼다. 지훈. 제가 이 도시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놨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은주였다. 48세였고 장신구 없는 차콜색 정장을 입었으며 너무나 많은 매력적인 남편들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지켜봐서 그 어떤 것에도 감명받지 않는 여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프라이빗 찻집에서 만났다. 지우는 내 옆에 앉았지만 내가 말하게 두었다. 이은주 변호사는 눈에 띄는 반응 없이 파일들을 검토했다. 단 한 번 태준이 내가 그런 구조들을 이해 못한다고 쓴 이메일을 볼 때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서유진 씨.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혼 전 자산은닉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송을 제기하면 그 역시 당신의 부정행위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지훈에게로 향했다. 나는 이해했다. 그는 우리 사이에 대해 몰라요. 그렇게 유지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소장이 제출되고 재산 관련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당신의 사생활은 지루해야 합니다. 로맨스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전쟁이 먼저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은주 변호사는 내게 목록을 주었다. 대화 내용을 보존할 것, 자산 이동을 확인할 것, 김민아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것,
태준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지 말 것. 가능하다면 혼인 후 재산 계약서를 받아낼 것. 혼인 후 계약서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은주 변호사가 말했다. 진심을 서명하게 만드세요. 그 계획은 태준이 조심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믿음을 얻고 싶어 했기 때문에 통했다. 나는 3일 동안 그에게 쌀쌀맞게 대했다. 공개적으로 그를 놀라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정도였다. 셋째 날 밤 그는 우리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네가 다시 멀어지고 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창밖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말해줘. 거기 있었다. 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다. 완전히 가짜는 아니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했잖아. 그걸 서면으로 써줄 수 있어? 그가 망설였다. 나는 손을 빼기 시작했다. 잊어버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라면 뭐든지 서명할게. 이은주 변호사는 그 문서를 온건해 보이도록 작성했다. 투명성, 상호 신뢰, 공유 자산 보존에 대한 차분한 언어로 쓰인 혼인 안전 협약서. 이빨은 한 조항에 묻혀 있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추가적인 혼인 부정 행위에 관여하거나 자산을 은닉하거나 공개 없이 혼인 재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상대 배우자의 재정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혼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태주는 그것을 훑어보았다. 부정행위 조항에 이르렀을 때 그의 턱이 굳어졌. 이게 불편하면 서명하지 마. 내가 속삭였다. 그는 서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안고 말했다. 내가 널 불안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나는 그의 가슴에 뺨을 기대고 그의 심장 박동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충분했다. 제6장. 김미나는 내 결혼기념일 일주일 전에 연락해왔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가늘었고 그녀의 첫 메시지에서 느껴졌던 번지르르한 오만함은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만나고 싶어 했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다. 돈을 원했다. 얼마? 내가 물었다. 5천만 원. 나는 웃을 뻔했다. 넌 내 남편한테서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 그건 달랐어요. 달랐나? 침묵. 나는 도시 외곽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지만 혼자는 아니었다. 지훈이 나를 태워다 주었다. 이은주 변호사는 합법적인 녹음 장비를 갖춘 조사관을 보내 옆 테이블에 앉혔다. 김미나는 구겨진 베이지색 코트에 얼굴에 비해 너무 큰 선글라스를 끼고 도착했다. 그녀는 이제 24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메시지, 음성 메모, 더 많은 여자들. 내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다. 더? 김미나의 미소는 씁쓸했다.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강 이사님은 출장 갈 때마다 만나는 타입이 있어요. 예쁘고 쓰고 버리기 좋고 돈에 감명받는 여자들. 제가 영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었죠. 그 말들은 상처가 되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고통은 정보가 된다. 휴대폰에 뭐가 있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돈 옮기는 것에 대해 말한 증거요. 그녀가 그에게 사모님을 진정시키라고 말한 증거. 제가 일회성 실수였다고 거짓말한 증거. 그리고 그의 학회 출장에서 만난 두 여자의 이름이요. 지금 1,000만 원 줄게. 내가 말했다. 증거가 진짜라면 더 줄게. 그녀의 얼굴이 뒤틀렸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흥정하는 거예요? 넌 내 남편과 함께 있는 내 사진을 나한테 보내고 날 늙었다고 불렀어.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네가 썼던 칼을 내게 팔면서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지 마.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결국 그녀는 내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내가 일어서서 떠나려고 할 때 그녀가 물었다. 왜 처음부터 그냥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라고 생각했던 남자를 아직 애도하고 있었으니까. 아직도 그를 사랑하세요? 나는 솔직하게 생각해 보았다.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위험해질 만큼은 충분히 오래 사랑했어. 밖에서 지우는 내가 차에 닿기도 전에 차 문을 열어주었다. 괜찮아요? 응. 그가 내 얼굴을 살폈다. 그건 괜찮다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괜찮지는 않아. 하지만 쓸모는 있지. 그는 그 대답을 싫어하는 것 같았다. 김미나가 제공한 증거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태준의 배신은 은총에서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좋은 재단으로 꾸며진 패턴이었다. 그는 마이애미, 시카고, 아스펜에서 유혹적인 만남을 가졌다. 어떤 것은 짧았고 어떤 것은 돈을 지불했으며 어떤 것은 고객 접대비 예산 아래 숨겨져 있었다. 음성 녹음도 있었다. 최숙희 여사의 목소리 여전히 우아했다. 유진이는 극적인 면이 있어. 네가 충분한 로맨스와 안심을 주면 스스로 지칠 거야. 그동안 아버님 말씀으로는 세법이는 걔가 소송 걸기 전에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대. 태준, 걔 지금 소송 안 걸어요. 안정을 원해요. 최 여사. 여자들은 복수를 원하기 전까지는 안정을 원하지. 개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개의 재무 이해도는 과소평가해도 개의 성질은 아니야. 나는 그 대사를 3번 반복해서 들었다. 내 지능이 아니라 내 재무 이해도. 최 여사는 분노는 인지했지만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정신은 잘못 읽었. 이은주 변호사는 그 오디오를 듣고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서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얼마나요? 그의 변호인단이 그가 바보와 결혼했더라면 하고 바라게 만들 만큼은요. 내 결혼기념일은 맑은 금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태주는 차를 보내고 정장을 입으라고 지시했다. 운전사는 나를 시내 40층 위스카이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그곳의 프라이빗 다이닝 룸 바닥은 장미로 뒤덮여 있었고 구석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촛불, 샴페인, 벽 근처에 눈에 띄지 않게 놓인 카메라. 물론 대중적인 재결합 퍼포먼스였다. 친구, 가족, 어쩌면 미래의 법정 진술을 위한 증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보세요, 그녀가 어떻게 미소 지었는지. 태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뉘우치는 왕자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유진아.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5년 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어. 올해 나는 그 의미를 잊었기 때문에 그녀를 거의 잃을 뻔했지. 나는 실수를 했어. 너에게 상처를 줬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남은 평생을 네가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게 해주면서 보내고 싶어. 그가 무릎을 꿇고 벨벳 반지 상자를 열었다. 다시 시작하자. 근처 테이블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가 증인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카메라 불빛이 빨갛게 깜박였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고 반지를 보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가 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결혼기념일. 세인트 레지스 호텔 1812호에 김미나를 처음 데려간 날이기도 해. 법인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고객 유지 비용으로 재분류했지. 박수 소리가 멎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유진아, 나는 클러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첫 번째 문서를 꺼냈다. 이혼 소장. 두 번째 자산 보전 긴급 신청. 세 번째 증거 목록. 간통, 혼인 재산 은닉, 사기적 이전, 그리고 네가 지난주에 서명한 혼인 후 재산 계약 위반. 그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서명된 혼인 후 계약서를 맨 위에 올려놓았다. 내 진심을 증명해줘서 고마워. 이 변호사님이 이게 아주 유용할 거라고 하셨어. 그의 의자가 그가 너무 빨리 일어서면서 그 키는 소리를 냈다. 네가 이걸 계획했구나. 네가 그 이체를 계획했어? 그건 같지 않아. 아니, 내가 말했다. 내 것에는 더 나은 문서가 있어. 방 가장자리에서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경호원으로 오해받을 만큼 침착해 보였다. 태준이 그를 보았다. 이해가 그의 얼굴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한지훈, 그의 눈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너, 그리고 지훈은 움찔하지 않았다. 변호인 대동이 필요하십니까? 강태준 씨? 네가 쟤한테 뭔데?
지훈은 먼저 나를 보았다. 그가 내가 대답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두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의 탈출구. 내가 말했다.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너도 나를 배신했구나. 도. 내가 반복했다. 그 단어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녹음은 여전히 되지만 낯선 사람들은 모든 상처를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먼저 바람 피웠어. 나중에 거짓말했지. 휴가 가서 내 이마에 키스하면서 돈을 옮겼어. 나를 더 쉽게 붙잡아 두려고 아기를 갖자고 했지. 너는 나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리스크 카테고리로 대했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정말 우리 관계를 고치고 싶었어. 너무 늦었어. 유진아, 제발. 나도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어. 내가 말했다. 그래서 아팠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당신의 눈물이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지훈을 뒤에 두고 엘리베이터로 걸어 들어갔다. 문은 강태준이 관객을 위해 사온 장미들 사이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뒤로 하고 닫혔다. 제7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극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서류 작업, 기다림, 서명, 진술, 계좌번호, 소환장, 그리고 변호사들의 값비싼 인내심이다. 태주는 사과가 실패했을 때 권력 있는 남자들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는 더 시끄러운 변호인단을 고용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내가 그를 함정에 빠뜨려 혼인 후 재산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변호사는 그가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라면 뭐든지 서명할게라고 자원하는 녹음으로 응수했다. 그들은 자산 이전이 합법적인 사업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변호사는 날짜, 송장, 유령회사, 그리고 돈을 옮기는 동안 나를 어떻게 진정시킬지에 대해 논의하는 최 여사의 목소리를 제시했다. 그들은 내가 간통을 저질렀다고 암시했다. 이은주 변호사는 증거를 요구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이 변호사의 경고 이후 지훈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 유일한 규칙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공장소를 제외하고는 단둘이 만나지 않았다. 무모하게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다.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서로를 만지지 않았. 그는 그것을 싫어했다. 나는 알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전쟁이 먼저죠. 내가 사과할 때마다 그가 말했. 법원은 여러 계좌에 대해 임시 가압류 명령을 내렸다. 태준의 사촌의 컨설팅 회사는 소환장을 받았다. 강대영 회장은 내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최 여사는 손으로 쓴 쪽지 하나를 보냈다. 유진아, 네가 내 예상보다 더 강해졌구나. 나는 빈카드에 답장을 썼다. 아니요, 저는 대개 가족이 요구하는 만큼 정확히 강해졌을 뿐입니다. 언론은 한 경제 블로그가 태양그룹이 가사 자산 분쟁에 연루되었다고 보도했을 때 이혼 소식을 접했다. 태준의 신중하게 복원된 이미지는 다시 금이 갔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보다 스캔들을 덜 싫어하고 자산은닉은 웨딩 반지를 낀 불확실성이었다. 김미나는 나로부터 소정의 합의금과 내가 개인적으로 그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대가로 선서 진술을 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녀의 유용성을 구매하고 넘어갔을 뿐이다. 이은주 변호사는 승인했다. 자비는 비싸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증거를 사기도 합니다. 태주는 이 변호사 사무실 밖에서 한 번 나를 보려고 했다. 그는 더 야위어 보였고 머리는 너무 단정했으며 잠 못 이룬 눈은 멍들어 있었다. 5분만 그가 말했다. 나를 태워다 준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손을 들어 보였다. 괜찮아. 태준의 시선이 노골적인 증오심을 품고 그에게로 향했다. 친구치고는 아주 가까이 서 있네. 그 사람 말고 나한테 말해. 내가 말했다. 태준이 침을 삼켰다. 내가 네 신뢰를 파괴한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도 알아. 하지만 모든 게 가짜는 아니었어. 유진아, 시작은 가짜가 아니었어. 난 널 사랑했어. 그것이 아마도 그가 가진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을 것이다. 알아. 내가 말했. 희망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한때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나중에 네가 한 짓을 변명해 주지는 않아. 나 변할 수 있어. 넌 변했지. 내가 말했다. 단지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아니었을 뿐이야. 그의 턱이 떨렸다. 그는 다시 지훈 쪽을 보았다. 그리고 쟤는 나를 벌주는 상이야? 아니, 그는 상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내 미래의 이유가 될 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분노보다 더 강하게 와닿았다. 이혼 합의는 4개월이 걸렸다. 나는 서울의 집, 상당한 현금 합의금, 검증된 혼인투자 계좌의 절반, 내 개인 사진 장비와 아카이브, 그리고 은닉된 이전에 대한 혼인 후 재산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받았다. 태주는 회사 지분의 일부를 유지했지만 평판 손상은 어떤 수표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했다. 강대영 회장은 그를 2개의 핵심 경영직에서 일시적으로 해임했. 부유한 가문에서 일시적인 것은 결코 처벌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최 여사는 최종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태주는 참석했다. 그는 우리 결혼 사진에 나온 색인 네이비색 옷을 입었다. 나는 흰색을 입었다. 상징성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했을 때 방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늘이 열리지도 않았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혼은 알고 보니 조용할 수 있었다. 법원 밖에서 태준이 내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나는 돌아섰다. 그는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패배하고도 왜 패배가 자신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 행복해? 그가 물었다. 나는 그 단어에 대해 생각했다. 아직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자유로워. 지금으로선 그게 더 나아. 그는 그 움직임이 아픈 것처럼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다가갈 때까지 다가오지 않았다. 기분이 어때? 그가 물었다. 불타는 집에서 폐의 연기를 머금고 걸어 나온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 그냥 숨만 쉬자. 나는 그를 보았다. 너 정말 짜증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더 심한 말도 들어봤어요. 그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몇 달 동안 그는 나의 증인이자 운전사였고 나의 조용한 분노였으며 나의 거의였.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눈 아래에 새겨진 갈망을 볼 수 있었을 때조차도 차에 타기 전에 나는 그의 소매를 만졌다. 지훈아. 네. 전쟁이 먼저는 끝났어. 그는 완전히 멈춰섰다. 이제는요? 그가 물었다. 이제 내가 말했다. 우리는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 배워야지. 제8장. 평화는 처음에는 로맨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의 위치도 확인하지 않고 12시간을 자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자물쇠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벽난로 위에 결혼 사진을 일출 때에 부두를 찍은 큰 흑백 사진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혼자 일어나도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천천히 사진으로 돌아갔다. 결혼 전 나는 카메라 뒤에서 생계를 꾸리는 것을 꿈꿨지만 태준과의 삶은 내 야망을 장식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부유한 남편들이 취미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지지했다. 렌즈를 사주고 갤러리 벽을 칭찬하고 저녁 식사는 언제냐고 물었다. 이혼 후 나는 다큐멘터리 워크숍에 등록하고 작은 스튜디오를 빌려 사적인 재앙 후에 재건하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미망인, 이민자, 미혼모, 파산 후의 창업가, 뇌졸중 후의 바이올리니스트. 시리즈의 제목은 파국 이후였다. 지우는 스튜디오에 자주 왔지만 결코 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장비를 옮기고 선반을 설치하고 커피를 가져오고 내가 편집하는 동안 바닥에 앉아 인화된 사진들을 정리했다. 어느 저녁 내가 테이블 위에 교정쇠를 배열하고 있을 때 물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참을성이 많아졌어? 선배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농담이었어요. 대부분은. 지훈아, 선배를 원한다고 해서 선배의 삶을 방해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가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차이점이었다. 태준의 사랑은 결국 내가 그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되었다. 지훈의 사랑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두었다. 이혼 후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데이트는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간단했다. 푸드트럭에서 타코를 먹고 강변을 따라 걷고 호텔도 비밀도 와인에서 빌린 용기도 없었다. 그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내가 놀릴 만큼 충분히 긴장해 보였다. 우리가 도덕적 범죄를 저지를 때가 더 침착했네. 그건 자신감으로 위장한 공포였어요. 이건 데이트잖아요. 훨씬 더 심각하죠. 나는 너무 웃겨서 벤치에 앉아야 했다. 그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왜? 선배를 사람들 앞에서 웃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가 말했다. 합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합법적이라는 단어는 로맨틱해서는 안 되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랬다.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진전시켰다. 욕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태준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떠났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질문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현재에 머물렀다. 하지만 태준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스튜디오 개업식에 꽃을 보냈다. 나는 그것들을 양로원에 기부했다. 그는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이은주 변호사가 그것들을 걸러냈다. 그는 내 첫 번째 전시회에 와서 뒤쪽 구석에 10분 동안 서서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고 있는 한 나이든 여성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내가 그를 보았을 때 나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갈망을 느끼지도 않았다. 이사간 후에 옛 아파트 건물을 볼 때 느끼는 먼 인식 같은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늦게 지훈이 물었다. 그를 본 게 상처가 됐어요? 나는 거짓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지 않았다. 조금. 하지만 위험한 방식은 아니야. 오래된 멍을 눌러서 아직도 아픈지 확인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아프긴 하지만 더 이상 내 손을 통제하지는 않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척 해달라고 하지 않아서 고마워. 내가 말했다. 그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짓이 선배에게 상처를 준 거죠.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은 그것을 이겨낸 여성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돌려야 했다. 지우는 결코 내 고통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선택받았다고 느끼기 위해 태준이 지워질 필요가 없었다. 그것이 어떤 극적인 고백보다 더 나를 그에게 신뢰하게 만들었다. 초여름에 부모님이 방문하셨다. 그들은 결코 강씨 집안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예의를 지켰다. 어머니는 스튜디오를 거닐며 조심스러운 손길로 액자들을 만졌다. 네가 가벼워 보인다. 그녀가 말했다. 가벼워졌어요. 합의금 덕분이지. 그녀가 내 팔을 툭 쳤다. 돈 때문에 가벼워진 게 아니라 영혼이 가벼워졌다고. 아버지는 젊은 남자가 자기 딸에게 걸맞은지 평가하는 남자의 의심스러운 침묵으로 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그의 손을 잡고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한 다음 20분 동안 부모님의 부서진 여행 가방 경첩을 고쳤다. 아버지는 나중에 속삭였다. 손재주가 있네. 그에게서 그것은 축복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태준을 둘러싼 스캔들은 오래된 뉴스가 되었다. 태양그룹은 회복되었지만 태준의 역할은 그렇지 않았다. 최 여사는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김미나는 다른 주로 이사했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바로는 태준이 담배를 끊고 심리치료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잘된 일이다. 정말로 그의 치유에 내 참석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김미나가 내게 사진을 보낸 지 1주년이 되는 날, 나는 모든 것을 저장해둔 오래된 폴더를 열었다. 스크린샷, 인화 사진, 호텔 기록, 디지털화된 분노. 나는 마지막으로 원본 이미지를 한 번 더 보았다. 눈을 감고 있는 태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김미나. 그러고 나서 나는 그것을 삭제했다. 지훈이 밀크티를 들고 스튜디오에 들어왔다. 뭐 보고 있어요? 오래된 쓰레기. 처리했어요. 처리했지. 그는 음료를 내려놓고 내 뒤로 와서 여전히 나를 놀라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내 허리를 감쌌다. 내일 일출 찍으러 갈래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등을 기댔다. 응. 제가 삼각대랑 무거운 렌즈 들게요. 당연하지. 넌 육체노동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여기 있는 거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행복이 불꽃놀이처럼 찾아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때로는 그것은 황혼 무렵 스튜디오 창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온다. 밀크티와 삼나무 향을 풍기며 등 뒤에 따뜻한 누군가가 있고 다음 방에는 거짓말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채로. 제9장. 이혼 1년 후 지훈은 일출 때 청혼했다. 그는 메인주의 한 해변에서 그렇게 했다. 웅장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안 어촌 마을 시리즈를 촬영하라는 의뢰를 받았고 그가 장비밴을 운전하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시 30분에 일어나 카메라, 보온병, 그리고 터무니없이 많은 배터리를 챙겨 하늘이 아직 어두울 때 바위투성이 해안으로 내려갔. 수평선은 가느다란 은색 솔기로 시작되었다. 나는 삼각대를 설치했다. 지우는 내가 일할 때 항상 그랬듯이 조용히 두 번째 카메라 가방을 들고 내 뒤에 서 있었다. 첫 번째의 빛이 물 위로 쏟아져 들어와 파도의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완벽해. 나는 셔터를 누르며 속삭였다. 유진 선배. 그의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나는 돌아섰다. 그는 젖은 모래 위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바이올리니스트도 장미도 관객도 없었다. 오직 바다, 갈매기, 그리고 한 번도 나를 구했다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내 장비를 들어준 남자만이 있었다. 제가 뭔가 썼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것이 그가 말하기도 전에 나를 무너뜨렸다. 선배는 언젠가 사랑이 무섭다고 했어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말했다. 제가 선배에게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사랑을 이용해서 선배를 가두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어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다. 선배가 세상을 사진에 담고 싶다면 제가 선배의 카메라를 들어줄게요. 선배가 혼자 여행하고 싶다면 제가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선배가 원할 때 만나러 갈게요. 선배에게 침묵이 필요하다면 문 밖에서 앉아 있을게요. 선배가 오래된 상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 함께 볼게요. 선배가 그만 보고 싶어질 준비가 되면 제가 선배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게요. 목이 메었다. 저는 카메라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던 멍청한 신입생 때부터 선배를 사랑했어요. 그가 말했다. 지금은 더 솔직하게 사랑해요. 선배가 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선배가 저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선배를 선택할 거예요. 평범한 하루하루를요. 그가 상자를 열었다. 반지는 단순했다. 얇은 밴드에 세팅된 옅은 사파이어.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아침처럼 푸른색이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나는 긴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붐비는 레스토랑에서 웅장하고 연극 같았던 태준의 청혼을 생각했다. 나는 첫 번째 결혼식, 나의 22살의 확신, 잘생긴 남자의 헌신이 모든 미래의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소녀를 생각했다. 나는 그 소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렸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도구로 사랑했다. 이제 나는 더 나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지훈아. 내가 말했다. 내 최악의 계절을 네 기회로 만들지 않아서 고마워. 그의 눈이 빛났다. 나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원해줘서 고마워. 문과 창문이 있는 사랑을 줘서 고마워. 태양이 수평선 위로 완전히 솟아올랐다. 응. 내가 말했다. 결혼할게. 그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숨막히는 듯 한 번 웃었고 나는 바다를 발 아래에 두고 그에게 키스했다. 우리는 6개월 후 도시 외곽의 한 온실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부모님은 우셨고 그의 어머니는 더 크게 우셨다. 이은주 변호사는 크림색 정장을 입고 참석해서 지훈에게 말했다. 만약 자네 때문에 내가 그녀를 대리해서 자네와 싸우게 만든다면 효율적으로 자네를 파멸시켜주겠네. 지훈은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는 면사포가 미끄러질 때까지 웃었. 태주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다. 나중에 들으니 그는 재혼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때때로 내 전시회에 와서 떠나기 전에 몇 분 동안 뒤쪽에 서 있는다고 들었다.
그가 태양그룹의 공개적인 리더십에서 물러났다고 들었다. 최 여사가 이혼 후 더 조용해졌다고 들었다. 그 보고들은 먼 해안의 파도처럼 내게 닿았다. 그것들은 소리를 내고는 사라졌다. 결혼식 어느 날 저녁 나는 창고 상자에서 오래된 백업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태준과의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우리 첫 아파트, 캠퍼스 잔디밭의 사진들. 한때는 오직 나에게만 속한다고 믿었던 미소로 나를 향해 돌아선 그의 얼굴. 나는 또한 내가 모든 곳에서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증거 폴더도 발견했다. 원본 사진이 다시 거기에 있었다. 태준과 김미나. 나는 몇 초 동안 그것을 보았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속이 뒤틀리지도 않았다.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상처를 입었다. 그렇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깨어났다. 나는 삭제를 클릭했다. 지훈이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뭐 하고 있어요? 오래된 쓰레기 버리는 중. 도와줄까요? 이미 다 했어. 그는 몸을 숙여 내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다. 내일 일출 촬영. 일 있어요? 옮길게요. 옮기지 마. 나를 위해 일해. 알았어요.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낼게요. 전문적인 효율성으로 선배 가방을 들어드리죠. 수락하지. 그가 씩 웃으며 뒤에서 나를 감쌌다. 방은 조용했다. 빛은 따뜻했다. 밖에서는 도시가 내가 나 자신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움직였다. 나는 휴대폰에서 그 사진을 보고 다행이다. 이제 숨을 필요 없어라고 속삭였던 첫날 밤을 생각했다. 그때 나는 복수, 욕망, 마침내 태준의 배신에 나 자신의 배신으로 맞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그것을 다르게 이해한다. 그것은 내가 충성을 일방적인 세장으로 받아들이기를 멈춘 순간이었다. 내가 결혼을 한때 교도관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복역해야 하는 징역형으로 취급하기를 멈춘 순간이었다. 내가 나쁘고 지저분하고 항상 명예롭지는 않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나는 강태준의 아내가 되기 전에 서유진이었다. 내가 원고로서 법정에 섰을 때 서유진이었다. 나는 이제 선택에 의해 한유진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여전히 아무도 내게 주지 않은 이름, 나 자신이다. 배신은 나를 파괴하지 않았다. 복수는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젊은 남자의 헌신이 나를 구원한 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나를 구했다. 나머지는 일출이었다. 제10장. 사람들은 깨끗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배신당한 아내가 흠없이 남기를 바라고 바람 피운 남편이 순전히 사악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사랑은 모든 법적, 도덕적 선이 정리된 후에만 도착하기를 바란다. 현실은 깨끗한 무대 연출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오랫동안 나는 지훈과의 그 밤에 대해 스스로를 가혹하게 판단했다. 태준이 대가를 치를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결혼이 온전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자유가 나를 부서뜨린 상처의 거울 이미지로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은주 변호사가 언젠가 내게 말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당신은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들이 이미 당신을 해친 사람들을 위해 복무하게 만들기를 멈추는 겁니다. 그 문장이 내게 남았다. 나는 호텔에서의 일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것이 고상했다고 위장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미래를 속임수 위에 세우기를 거부할 수는 있었다. 그것이 지훈과 내가 기다린 이유였다. 그것이 몇 달 동안 우리의 관계가 커피숍, 법원 주차장, 낮에 산책, 그리고 호텔방에서 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친밀했던 솔직한 대화 속에서 살았던 이유였다. 한 번은 그에게 후회하는지 물었다. 우리는 스튜디오 바닥에 앉아 인화지로 둘러싸인 채 종이 용기에 담긴 테이크아웃 국수를 나눠 먹고 있었다. 어떤 부분이요? 그가 물었다. 타이밍. 이 엉망진창. 그가 손에 든 젓가락을 돌렸다. 태준 선배에 대해 더 일찍 말하지 않은 걸 후회해요. 그 첫날 밤 욕망 때문에 제가 이기적이게 된 걸 후회해요. 선배를 사랑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결혼했을 때도 선배가 갇혀 있었던 걸 후회해요. 선배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은 쉬운 대답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었다. 나의 치유는 직선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내가 더 잘 알기 전에 태준이 그리웠다.
어떤 날은 첫 번째 배신 후에 남았던 내 자신에게 격렬하게 화가 난 채로 일어났다. 어떤 날은 김미나를 생각하며 그녀의 몰락에 악의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다른 날은 어떤 종류의 외로움이 젊은 여자가 유부남의 선물을 권력으로 착각하게 만드는지 궁금했다. 그러면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는 내게 굴복을 요구하지 않고 자비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프레임, 빛, 거리, 초점이 되었다. 무엇을 포함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무엇을 잘라낼지 결정하는 것도 당신이다. 이미지가 언제 완성될지 결정하는 것도 당신이다. 이혼 후 나의 첫 번째 주요 전시회는 개조된 창고에서 열렸다. 벽은 흰 벽돌이었고 조명은 따뜻했으며 바닥은 광택나는 콘크리트였다. 파국 이후 시리즈가 두 개의 방을 채웠다. 각 사진은 무언가 끝난 후와 새로운 무언가가 이름 붙여지기 전의 순간에 있는 여성을 보여주었다. 물리 치료를 위해 신발끈을 묶는 전직 무용수, 양육권을 잃고 자신을 되찾은 후 아기 방을 다시 칠하는 어머니, 파산 후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기술 창업가, 얼굴에 햇살이 비친다. 그리고 한 점의 자화상, 카메라의 등을 돌리고 새벽 창가 앞에 서 있는 나.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냥 서 있는 태준이 개막식에 왔다. 나는 그를 자화상 근처에서 보았다.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결혼 반지는 끼지 않았다. 한순간 그는 내게 영원을 약속하고 영원이 얼마나 무거워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22살처럼 보였다. 지훈도 그를 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마. 태주는 내가 다가갈 때까지 기다렸다. 아름다워. 그가 말했다. 고마워. 전시회, 내 작품, 너는, 그는 말을 멈췄다. 아마도 더 이상 개인적인 관찰을 끝낼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좋아 보여. 응, 좋아. 그의 눈이 방 건너편의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가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네. 잘해줘. 태준의 입이 굳어졌다. 진심이야. 나는 그를 믿었다. 그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아마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이 그에게 적어도 하나의 정직한 문장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 자화상을 보았다. 나는 내가 충분히 사과하면 과거가 다른 무언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렇지 않더라. 그래, 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처음으로 그는 또 다른 기회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떠날 때 나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내 옆에 와서 팬은 어때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 불타는 집의 연기.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더 맑아졌어. 제11장. 지훈과의 결혼은 태준과의 결혼과 전혀 달랐고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했다. 퍼포먼스는 줄었고 웅장한 제스처도 줄었다. 대신 공유하는 식료품 목록이 늘었고 고장난 가전제품을 보며 웃는 일이 늘었으며 식탁 위에 카메라 렌즈를 두는 문제로 다투는 일이 늘었다. 그가 해 뜨기 전에 나가면서 나를 완전히 깨우지 않고 이마에 키스하는 아침이 늘었다. 내가 촬영을 마치고 지쳐 돌아왔을 때 편집하기 전에 먹어. 안 그러면 네 엄마한테 신고할 거야 라는 쪽지와 함께 스토브 위에 국이 놓여 있는 밤이 늘었다. 자유는 내가 배운 바로는 알려지지 않는 것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리되지 않으면서 알려지는 것이었다. 지훈은 내가 고수를 싫어하고 인물 사진에는 흐린 하늘을 선호하며 압도당하면 조용해지고 어려운 대화를 하기 전에는 강박적으로 청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사실들을 나를 겁주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나를 만나기 위해 사용했다. 어느 겨울 저녁 한 잡지가 내 작업에 대한 프로필을 실었다. 인터뷰어는 배신 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물었고 나는 회복력에 대한 신중한 답변을 했다. 헤드라인은 덜 신중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이건 다시 그를 중심으로 만들잖아. 나는 잡지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다. 지훈이 헤드라인을 읽고 얼굴을 찡그렸다. 성의 없네, 그렇지? 편집장한테 전화할래요? 모든 부수를 불태워버리고 싶어.
그건 불법일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돼. 나는 나 자신에게 반항하듯 웃었다. 그가 내 옆에 앉았다. 어쨌든 선배의 작업은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충격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거죠. 그는 하나의 충격이었지. 주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너는 항상 내가 숨 쉴 공간을 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구나. 연습해요. 누구한테? 주로 식물들한테요. 개들은 말을 끊지 않거든요. 우리 삶은 그런 평범한 부조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사진작가가 아니면서도 자신을 위해 카메라 하네스를 사진작가의 배우자는 전문적인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공공장소에서 장비 지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 아버지는 물건을 고치고 어머니가 손주에 대해 물을 때 모르는 척하는 그를 무척 좋아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내게 요리법을 보내주었고 한 번은 실수로 여동생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내게 유진이는 우리 가족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지만 지훈이가 걔 옆에 있으면 골든 리트리버 같아서 찬성이야. 나는 협박용으로 그것을 스크린샷했. 이혼 2년 후 나는 자선 경매에서 최숙희 여사를 마주쳤다. 그녀는 에메랄드색 실크 옷을 입고 예전과 같은 세련된 권위를 풍겼다. 한순간 오랜 반사작용으로 내 등이 꼿꼿해졌다. 그러다 나는 더 이상 저녁 식사를 살아남기 위해 그녀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유진아. 그녀가 말했다. 여사님. 그녀의 눈이 잠시 내 사파이어 반지로 향했다. 결혼했구나. 네. 행복하니? 그 질문은 거의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들렸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는 나아졌어. 노력을 했지. 다행이네요. 그녀가 나를 살폈다. 진심이니? 네. 아마도 그것이 내가 넘어섰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을 것이다. 태준의 개선은 나를 위협하지 않았다. 나를 유혹하지도 않았. 그것은 단지 내 삶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옆에 있는 삶에 속한 사실일 뿐이었다. 최 여사가 턱을 들었다. 내가 너에게 잔인했지. 나는 그녀를 위해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다. 네. 그녀의 입이 얇은 선으로 눌렸다. 나는 내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아드님의 돈을 보호하고 계셨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서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위험으로 그녀는 말했다. 그래. 그것은 정확히 사과는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내게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정직함이었다. 나는 악수 없이 대화를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와인 던지고 싶었어요? 그가 물었다. 자제력에 좀 감탄했어요. 관객으로서는 실망했지만 나는 내 어깨로 그를 밀쳤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손등에 있잖아. 내가 말했다. 한때는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일주일을 망쳤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대부분 그녀의 피부과 의사 비용이 얼마일지 궁금해. 지훈이 내 손에 대고 웃었다. 치유는 내가 결정하기로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흉터가 여러 세부 사항 중 하나일 뿐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제12장. 내가 태준을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혼 5년 후였다. 내 작품이 미술관 쇼에 선정되었다. 개막식에는 수집가, 비평가, 전 고객, 친구, 낯선 사람들, 그리고 샴페인이 공짜라서 온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주머니가 달린 검은 드레스를 입고 단 아래에 편안한 신발을 숨겼다. 지우는 입구 근처에 서서 비공식적인 주인처럼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가 여전히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재킷에 비상용 렌즈 닦개를 가지고 태주는 끝 무렵에 도착했다. 그는 좋은 의미에서 더 늙어 보였고 덜 세련되었으며 더 인간적이었다. 그의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있었다. 그는 혼자 축하해. 그가 말했다. 고마워. 우리는 메인 해안의 일출을 담은 사진 앞에 섰다. 지훈이 청혼하기 몇 분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태주는 오랫동안 그것을 그가 거기 있었구나. 그가 물었다. 응. 티가 나. 나는 그를 흘끗 보았다. 사진 말이야. 그가 말했다. 마치 네 뒤에 있는 누군가가 네가 앞을 볼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 것 같아.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를 놀라게 했다. 통찰력이 생겼네. 내가 말했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심리치료, 굴욕, 시간. 그 순서대로 우리 둘 다 조용히 웃었.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미안해, 유진아. 예전 방식이 아니라,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미안해. 나는 일출 사진을 보았다. 받아들일게. 그의 눈이 잠시 감겼다. 고마워. 수용은 화해가 아니었다. 지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은 돌을 마침내 내려놓는 것이었다. 지훈이 와인이 아니라 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내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태준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훈 씨, 강태준 씨, 그 안에는 집에도 경쟁도 없었다. 전쟁은 너무 오래전에 끝나서 전쟁터조차 풀이 자랐다. 태주는 몇 분 후에 떠났다. 지훈이 내게 물을 건넸다. 괜찮아? 응. 정말로? 정말로. 그가 내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그럼 이거 끝나고 집에 가자. 발 아프잖아. 어떻게 알아? 2분 동안 6번이나 체중을 옮겼어. 그리고 그 신발은 거짓말쟁이야. 나는 그에게 집? 참 이상한 단어다. 나는 한때 집이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집이 돈, 자물쇠, 법정 문서, 증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집이 그것보다 더 조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충격에 대비하는 것을 멈추는 곳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창문을 내리고 돌아왔다. 도시의 불빛이 앞 유리 위로 움직였다. 지훈이 콘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 내일 일출? 그가 물었다. 또? 항상. 나는 스캔들, 전략, 법정, 침묵, 그리고 평범한 아침들을 통해 나를 사랑해준 그 남자를 보았다. 알았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삼각대는 네가 드는 거야. 당연히. 밖에서는 새벽의 첫 기미가 아직 몇 시간 남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이 올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한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사진을 보고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마침내 숨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옳았지만 내가 의도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배신으로부터 숨는 것을 멈췄다. 나는 내 분노로부터 숨는 것을 멈췄다. 나는 내 자신의 실수로부터 숨는 것을 멈췄다. 나는 아내라는 칭호 뒤에, 부 뒤에, 복수 뒤에,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욕망 뒤에 숨는 것을 멈췄다. 나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저분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격분하고 상처받고 살아있는 채로. 그리고 빛은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었을 뿐이다. 에필로그. 몇 년 후 젊은 여성들이 전시회를 보고 내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거의 묻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신뢰하셨어요? 언제 떠나야 할지 어떻게 아셨어요? 모든 버전 아래에는 같은 두려운 것이 있었다. 내가 쌓아온 삶이 내가 믿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요? 나는 결코 지침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내 흉터로 계명을 만들 자격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첫째, 충격을 운명과 혼동하지 마세요. 배신을 발견한 날이 당신의 모든 미래를 해결해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물을 마시고 안전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증거를 저장하세요. 가능하다면 잠을 자세요. 당신을 해친 사람이 당신의 대응 속도를 정하게 두지 마세요. 둘째, 돈은 중요합니다. 이 진실은 자유를 사야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만 차갑게 들립니다. 사랑은 영적일지 모르지만 이혼은 행정적입니다. 월세, 변호사, 의료비, 교통비, 육아비, 심리치료, 음식, 그 모든 것이 생존의 일부입니다. 로맨틱한 고통은 잠글 수 있는 문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훨씬 덜 로맨틱해집니다. 셋째, 복수는 당신을 서 있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사는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보복의 밝은 열병을 알았습니다. 나는 유리벽에 사진을 붙이고 수치심이 불처럼 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은 적과 피난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불타는 것이 끝난 후에 무엇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을 사랑하는 다음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지훈이 나를 도왔습니다. 네, 그는 문을 잡아주고 증거를 옮기고 바닥이 기울어졌을 때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가치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깨끗하게 사랑하기 전에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를 또 다른 법정, 또 다른 증인, 매일 아침 들어야 하는 또 다른 판결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의 자존심으로 감옥을 만들지 마세요. 나는 한때 편안함을 잃을까 두려워서 남았습니다. 나는 나중에 나 자신을 잃을까 더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두 진실 모두 내게 속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꾸미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용감했다고 위장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종종 두려움이 이미 여러 결정을 내린 후에 어제의 옷을 입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언젠가 부엌 카운터에서 내가 그 편지들 중 하나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내 옆에 토스트 한 접시를 놓고 말했다. 모르는 사람 이메일에 대고 화면을 통해 남편이랑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인상 쓰고 있네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다. 무서웠을 거예요. 나는 무서웠지. 지금도 그래요. 단지 수분 보충이 더 잘 됐을 뿐이지. 나는 그에게 행주를 던졌다. 그는 그것을 잡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머그잔을 닦는 데 사용했다. 그것이 우리 삶이었다. 완벽하지도 영화 같지도 그림자가 없지도 않았지만 평범한 형태 속에서 정직했다. 우리는 잡동사니 때문에 싸웠, 식료품을 잊어버렸다. 팬케이크를 태웠다. 날씨가 예술적 의도를 존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코 나타나지 않은 안개를 보기 위해 3시간을 운전했다. 우리는 어쨌든 집에 돌아왔다. 웃고 축축하고 살아있는 채로. 어느 아침 일출 촬영 후 나는 카메라를 확인하다가 지훈이 내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나는 발목까지 물에 잠겨 서 있었고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졌으며 카메라는 얼굴로 들어 올려졌고 첫 햇살이 내 어깨를 따라 금빛으로 잘려나가고 있었다. 나는 고독해 보였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좋아. 내가 그에게 말했다. 대상이 좋았죠. 아첨이네. 정확성이죠. 나는 그 사진을 내 다음 전시회의 마지막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 아래 캡션은 간단했다. 구조되지 않음, 돌아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태준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새로운 여자가 되지 않았다. 나는 지훈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았다. 나는 조각조각 내가 이전에 있었던 여자에게로 돌아왔다. 두려움은 나에게 움츠러들라고 가르쳤고 결혼은 나에게 무례함과 협상하라고 가르쳤다. 조수가 내 발목 주위로 들어왔다. 태양이 더 높이 솟아올랐다. 지우는 새벽처럼 인내심 있게 카메라 가방을 들고 내 뒤에서 기다렸다. 이번에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어깨 너머로 볼 필요가 없었다. 창문이 있는 집, 지훈과 내가 함께 선택한 첫 번째 집은 배관은 끔찍했지만 빛이 아름다웠다.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가 현관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를 말리려고 했다. 수리가 필요해요. 그녀가 자물쇠 상자를 더듬거리며 경고했다. 아주 많이요. 부엌은 구식이고 위층 욕실은 무리세요. 그리고 전 주인은 제가 변호할 수 없는 이유로 손님방을 주황색으로 칠했고요. 얼마나 주황색인데요? 지훈이 공격적으로 물었다. 나는 웃고 그냥 지나쳤어야 했다. 강씨 집안의 그 집 이후 나는 세련되고 꾸며지고 완성된 무언가를 살 수 있었다. 대리석 카운터, 조용한 엘리베이터, 내 얼굴을 인식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는 집. 대신 나는 그 외풍이 심한 낡은 집에 발을 들여놓고 극힌 나무바닥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보았다. 먼지가 광선 속에서 작은 행성들처럼 떠다녔다. 어머, 내가 말했다. 지훈이 나를 보고 창문을 보았다. 우리 큰일 났네요. 그 집은 1920년대에 지어졌다. 좁은 계단, 고집 센 문, 그리고 목을 가다듬는 늙은이처럼 덜컹거리는 라디에이터가 있었다. 뒷마당은 잡초로 무성했다.
차고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다락방에서는 마분지와 비냄새가 났다. 하지만 모든 방에는 창문이 있었다. 디자이너가 대칭을 위해 선택한 작고 장식적인 창문이 아니었다. 크고 불완전하고 관대한 창문. 밖으로 열리고 방 안으로 공기가 통하게 하는. 나는 즉시 그것을 원했다. 지우는 확실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집이 돈을 먹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지 않았다. 그는 내 욕망을 재정적인 논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물었다. 이 집을 사면 어느 방이 선배의 암실이 될까요? 그것이 내가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아는 방식이었다. 강씨 집의 집은 흠잡을 데 없었다. 그것은 또한 숨막혔다. 모든 표면은 돈과 통제를 반영했다. 꽃은 다른 사람이 배열했다. 수건은 낫기 전에 교체되었다. 부엌 큰 잡지 사진처럼 보였다. 직원이 그 흔적을 증명할 수 있기 전에 청소하지 않는 한 아무도 거기서 어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집에서 예술품만큼이나 조심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이 낡은 집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물이 샐 것이고 삐걱거릴 것이고 사포질, 페인트칠, 논쟁, 인내심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감탄받기보다는 그 안에서 살기를 요청했다. 우리는 그것을 샀다. 리모델링은 로맨스가 알려주지 않았던 우리에 대한 것들을 드러냈다. 나는 지훈이 비뚤어진 캐비닛 손잡이에 비합리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두 가지 흰색 음영 사이에서 40분을 고민하고는 그것들이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주황색 손님방 문제로 처음으로 싸웠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가 한 손에 페인트 샘플을 들고 방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교통정리용 원뿔이 신경쇠약에 걸린 것 같아. 어쩌면 한쪽 벽은 역사적 유물로 남겨둘 수도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 결혼 기념일 전에 너랑 이혼할 거야. 그가 씩 웃었다. 이은주 변호사님이 선배를 대리할 텐데요. 저는 망했네요. 우리는 그것을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칠했다. 작업은 몇 달이 걸렸다. 나는 그 과정을 강박적으로 촬영했다. 사다리 위에 지훈, 머리에 먼지를 쓴 모습, 아버지가 그에게 헐거운 계단을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 어머니가 뒷마당의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장군 같은 권위로 감독하는 모습, 설치되지 않은 창유리에 비친 나, 얼굴에 프라이머가 묻은 모습. 그 사진들은 내가 결코 전시하지 않은 사적인 시리즈가 되었다. 모든 변화에 관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사한 후 어느 날 밤, 대부분의 상자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 뇌우가 몰아쳤다. 비가 지붕을 두들겼다. 위층 욕실의 누수는 우리가 바닥에 놓아둔 믹싱볼에 물이 떨어지면서 자신을 알렸다. 나는 그 옆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똑똑똑 소리를 들으며 웃기 시작했다. 지훈이 손전등을 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데요. 방금 뭘 깨달았어. 우리가 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콘도를 샀어야 했다는 거? 아니, 나는 눈을 닦았다. 만약 이게 태준이 집에서 일어났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을 거야. 여기서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도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껴져. 지훈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손전등을 내려놓고 내 옆 바닥에 앉았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야. 볼은 우리 사이에서 천천히 채워졌다. 천둥이 울렸다. 그가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안전은 내가 배운 바로는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다. 물건은 부서진다. 파이프, 약속, 몸, 계획, 안전은 무언가 부서졌을 때 아무도 그것을 당신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집은 어떤 대저택도 그러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것이 되었다. 내 암실은 정원을 마주한 뒷방을 차지했다. 지우는 한쪽 벽을 따라 선반을 설치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여러 튜토리얼을 보고 아버지에게 2번 전화한 후에 더 나아졌다. 나는 나무 클립으로 콘택트 시트를 걸었다. 정차객과 커피 냄새가 내 아침의 태양이 되었다. 좋은 날에는 햇빛이 굿이 15분의 바닥을 가로질렀다. 비 오는 날에는 방이 은색으로 변했다.
내 인물 사진 시리즈의 여성들이 때때로 인화 사진을 가지러 왔다. 우리는 지훈이 옆방에서 엿듣지 않는 척하는 동안 부엌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들은 양육권 심리, 사별 후 첫 데이트, 47세의 학교로 돌아간 것, 빵집을 연 것, 부모와 연을 끊은 것, 자매를 용서한 것,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게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날씨처럼 집을 채웠다. 한 여성, 앨리스는 자신이 판빈 레스토랑 문간에 서 있는 액자 사진을 가지러 왔다. 그녀는 액자 위를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다. 그걸 읽는 것이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 속에서 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둘 다 사실일지도 몰라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 부엌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아직 페인트 칠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캐비닛 문은 여전히 제각각이었다. 댁의 집은 행복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흠집 난 테이블, 반쯤 칠해진 테두리, 귀퉁이가 접힌 우편물 더미, 의자 위에 던져진 지훈의 재킷을 보았다. 그래요. 나는 다시 한번 놀라며 말했다. 행복은 더 이상 우아함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삶의 증거처럼 보였다. 나는 여전히 힘든 날들을 보냈다.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태준의 옛 향수 냄새, 빵집 창문의 딸기 케이크, 부부 자산 사기에 대한 헤드라인. 한 번은 고객을 위해 호텔 로비를 촬영하다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반지를 끼지 않은 여자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반응하기 전에 내 몸이 반응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목이 메었다. 나는 화장실로 걸어가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칸막이 안에 앉아 있었다. 나중에 지훈에게 말했을 때 그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다음번에 제가 같이 가줄까요? 아니, 나 혼자 할 수 있어야 해. 알았어요. 그럼 국수 먹을래요? 응. 그리고 그렇게 그날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결혼 1년째 되던 해 나는 미술관을 통해 전달된 편지를 받았다. 반송 주소는 없었다. 필체는 낯설었지만 나는 열어보기 전에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았다. 김미나, 유진 씨,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읽는 것조차도요, 저도 알아요. 용서를 구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한때 거짓말을 했던 곳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잔인했던 건 그렇게 하면 제가 덜 버려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강 이사님은 제가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해줬고 저는 당신이 대체되었다고 느끼길 바랐어요. 그래야 제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취했어요. 제가 취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저는 몇 달 동안 당신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다 그에게, 그러다 부모님에게, 그러다 저를 단 하나의 실수로만 보는 모든 사람에게 화를 냈어요. 결국 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탓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저는 권력 있는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당신의 전시회를 봤어요. 사진들이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제가 당신의 작품에 감동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미안해요, 김미나. 나는 편지를 2번 읽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지훈이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답장할 거예요? 그가 물었다. 아니, 괜찮아요? 응, 이상하게도. 나는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았다. 연민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꼭 그렇지는 않아. 내가 느낀 건 거리감이었어. 김미나는 폭풍의 일부였지만 날씨 자체는 아니었어. 그녀는 젊었고 이기적이었고 잔인했고 책임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었다. 그 어느 것도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최악의 상태에 얼어붙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관했다. 나는 나 자신을 얼어붙게 하기를 거부했다. 아마도 그녀도 거부할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서랍을 정리하다가 나는 그 편지를 다시 발견했다. 다시 읽지는 않았다. 나는 그것을 종결이라고 표시된 상자에 넣었. 지훈은 그 라벨이 너무 웃기다고 했다. 아주 미묘하네. 나는 명확한 파일링 시스템을 좋아해. 내가 걱정해야 할 남편 실수라는 상자도 있어? 있어. 지금은 비어있지만. 지금은 겸손하게 굴어. 그가 경례했다. 낡은 집은 우리와 함께 변했다. 정원이 다시 자랐다. 어머니가 울타리를 따라 라벤더를 심었다. 아버지와 지우는 3번의 주말에 걸쳐 기울어진 차고를 재건하고 자신들을 장인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여전히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더 자신감 있게 서 있는 구조물 앞에서 그들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촬영했다. 2번째 봄, 나는 문 옆에 작은 스튜디오 간판을 설치했다. 서유진 포토그래피. 나는 한을 포함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 이름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어떤 남자의 이름을 내 이름에 붙이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우는 우리가 그것을 달기 전에 내가 간판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직업적으로는 한을 쓰지 않아도 돼요. 알아. 진심이에요. 선배, 이름은 선배 거예요. 알아. 간판 바꿀래요? 나는 글자를 보았다. 서유진. 세 부분. 내가 있었던 소녀. 내가 재건한 여자. 내가 선택한 삶. 아니, 내가 말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원해. 그가 미소 지으며 내가 나사를 박는 동안 간판을 단단히 잡았다. 그날 저녁 간판이 걸린 후 나는 길 건너편에 서서 그 집의 사진을 찍었다. 창문은 열려 있고 라벤더는 바람에 휘날리고 지우는 부엌 창문을 통해 설거지를 형편없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프레임은 불완전했다. 쓰레기통이 길가에 놓여 있었고 전선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우리가 아직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현관등은 깜박였다. 나는 그 사진을 사랑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프레임. 내가 35살이 되던 아침,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생일 어깨띠처럼 내 이불 위에 카메라 스트랩을 올려놓으며 새벽 전에 나를 깨웠다. 절대 안 돼. 나는 여전히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중얼거렸다. 일출 약속했잖아요. 커피 마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약속 안 해. 보온병에 커피 있어요. 크루아상도 있고요. 제가 책임감 있는 남편처럼 계획했어요. 나는 한쪽 눈을 떴다. 책임감 있는 남편은 아내를 재워줘. 창의적인 남편은 빛이 언제 완벽할지 알죠. 나는 10분 동안 불평하고 어쨌든 갔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식이었다. 내가 저항하면 그는 뇌물을 주었다. 하늘이 그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호수로 차를 몰았다. 안개가 물 위로 낮게 깔려 있었다. 세상은 파랗고 회색이었고 조용했다. 지훈이 차보닛 위에서 아침 식사를 푸는 동안 나는 삼각대를 설치했다. 그날 아침 내가 찍은 첫 번째 사진은 호수가 아니었다. 그 사람이었다. 그는 한 손에 종이컵 커피를, 다른 손에 크루아상을 들고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진 채 떠오르는 빛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포즈도 연기도 없었다. 단지 내 인생의 가장 추악한 장을 통해 기다려주고 여전히 아침을 마치 나타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남자. 그가 카메라를 알아차렸을 때 그는 신음했다. 나 끔찍해 보여요. 결혼한 것처럼 보여. 그게 더 나빠? 남편에 따라 다르지. 그가 다가와 내 이마에 키스했다. 생일 축하해 유진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 이름 소리가 여전히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강 사모님이 아니라 소유물로서의 한 사모님이 아니라 서유진. 온전하고 특별하며 숨겨지지 않은. 그날 늦게 나는 스튜디오에서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작은 가죽 앨범이 있었다. 쪽지는 없었다. 첫 페이지에는 대학 시절의 사진이 있었다. 내가 교정 안뜰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채 프레임 밖에 무언가에 웃고 있는 사진. 나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다. 지훈이 내가 그를 거절하기 일주일 전에 찍은 것이었다.
앨범의 나머지는 내가 그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세월을 따라갔다. 내 첫 학생 전시회의 신문 스크랩. 내가 태준 옆에 서서 너무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동문회 행사의 흐릿한 사진. 내 첫 전문 출판물의 스크린샷. 파국 이후의 전단지. 그가 청혼했던 메인주 일출의 인화 사진. 마지막 페이지에 지훈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난 일만은 아니었어요. 나는 스튜디오 바닥에 앉아 울었다. 배신의 격렬한 울음이 아니라 법정에 지친 울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부드러웠고 거의 감사에 가까웠다. 몇 년 동안 나는 불륜, 복수, 이혼, 그리고 스캔들이 내 이름 아래 영원한 캡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지훈의 앨범은 내 삶이 태준이 약속을 깨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지훈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 훨씬 전부터 나 자신의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부엌 식탁이 인화지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스튜디오 바닥에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었다. 나는 그에게 앨범을 보여주고 감정적 사보타주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거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있었어. 제가 그럴 권리가 있기 전부터요. 그거 달콤하면서도 걱정되네. 저는 조용한 숭배자였어요. 아주 존중했죠. 대부분은. 나는 웃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밖에서는 낡은 집이 등불로 빛나고 있었다. 라벤더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동네 어딘가에서 개가 2번 짖고는 포기했다. 나는 마침내 숨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속삭였던 그 밤에 나 자신을 다시 생각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녀의 손을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모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고통이 즉시 힘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단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계속 가. 비뚤어진 길도 밖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를 빛 쪽으로 가리킬 것이다.